2박 3일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지만 이번 회담에 대한 정치권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물론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 기간 민심의 향배도 관심인데요. 부동산 문제와 남북 관계가 밥상머리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정택은 전 한나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두 분께 먼저 평양 정상회담 여쭤볼게요. 예, 네. 어떻게 보셨는지 쭉 지켜보셨을 텐데 뭐 정치권에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얘기 좀 여러 같이 평가가 해주시죠. 있습니다만 일단 뭐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들 보도가 됐던 거고 말씀들 하시는 겁니다만 저도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핵 위협, 핵 무기가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건 처음이거든요. 항상 전언을 통해서 들렸던 것이고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제 그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종전선언과 이 비핵화 협상의 핵 리스트 제출이잖아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그 부분이고 북한은 이제 싱가포르 회담 때 얘기했던 적대 종식을 위해서 종전선언을 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걸림돌인데 그래서 대개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완전하게 어떤 뭐 비핵화에 대한 게 안 나오더라도 네. 핵 리스트 제출에 관련된 접점, 미국과 북한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단서라도 나오면 그것은 좀 그래도 성공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런 점에서는 단서 이상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해요. 예. 핵 폐기장 동창리하고 물론 상응한 조치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영면 핵 폐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성과가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뭐 비인회의도 이제 바로 이제 폼페이오가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만 핵 리스트, 핵 물질, 핵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그게 역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마 실질적으로 그 평가를 할 때 아마 기준이 되는 게 미국의 반응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지금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누리지만 꾸준한 진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성공적이다. 그리고 이제 유엔 사무총장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아쉬운 점은 이런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좀 너무 앞서가 가지고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반발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소위 군사 분야 합의거든요.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 7월 달부터 사실은 협상이 이루어져서 9월 중순까지 이루어졌는데 이게 국회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뭐 바른미래당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양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를 군사 합의를 할 때 사전에 국회에 보고를 하면 이 부분은 도저히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북한하고 협상할 때에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딱 해놓고 이제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군사 분야 합의와 관련해서는 아마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게 사실 여야 3당 대표들이 방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남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성사되지 않는 또 이런 노쇼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입장에서는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있었던 해프닝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이 사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야 5당 대표에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여야 3당 대표만 이제 방북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남북 국회회담이라는 게 지금 당장 그렇게 어떤 뭐 결정적인 그 중요성을 갖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어떤 여야 간의 어떤 그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만나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쵸. 첫날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저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역사적으로 남북 국회가 물론 북한의 국회라는 게 최고 인민회의라는 게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하더라도요. 뭐 나름대로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렇게 불발됐다는 게 이상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뭔가 이제 소통의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 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뭐 소통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그만큼 조율이 좀 안 됐던 게 아닌가. 그쪽에 이제
김영남 의장이 나중에 만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만나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좀 충분히 정상 간의 어떤 그 회의 말고 예. 국회 차원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그런 해프닝이라고 불려지는 일은 안 벌어졌을 텐데 아무튼 대단히 의아했던 일이긴 합니다. 그래요. 논란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5당 대표가 다 함께 갔더라면 뭐 그러면 더 문제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그런 생각. 아니, 오늘 정동영 대표가 아침에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심각히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 이런 얘기가 또 예, 나오고 예. 또 하나 재미난 얘기가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나한테 이거를 국회회담을 왜 가져오냐. 그러니까 김영남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국회를 인민회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정당 대표들도 좀 문제가 있었고 아마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만나겠다고 그랬는데 실무단이 그걸 바로 전달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 다른 일정을 못 만든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좀 뭐 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오겠지인데 같네요. 예. 전체적인 그 행사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거로 봐서는 예.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됐잖아요. 감동적인 장면도 많고 그래서 그 논란을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판문점 선언 이행 후속 조치, 군사 긴장 완화 합의서 부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나중에 좀 논란이 될 거다 하셨는데 지난번에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비준 동의안 그 부분 이제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평양 공동 선언 그 부분을 제도화하겠다 한다면 또 다시 하나의 또 이제 골칫거리가 이제 여당 입장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 그거 어떻게 좀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군사 분야 합의와 관련해서는 요번에 절차가 좀 통상적이지 않은 게 분명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실내 구축 정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축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한 동동의 조사, 그다음에 이제 군비 통제에 들어가고 검증에 들어가 이런 과정인데 이번에 바로 이제 이 운영적 군비 통제를 합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방부 측에서는 양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모든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상당한 양보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국회에서 실제로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평화 수용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토 조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GP 같은 경우가 저쪽은 160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지금 한 3개 연대 가까이 병력이 한 6천 명 이상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지금 6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400명 정도 되니까는 한 개 연대 정도 병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빼도 되는 거 같은 숫자로 빼도 되는 거냐? 보니까 상징적인 조치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군사 분야 합의는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가가 문제인데 결국은 국회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지금 어떻든 북미 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께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뭔가 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은 비준까지 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고 예. 그게 아니다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하면 저는 정부에서도 자꾸만 비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지 결의안 정도 지금 박선수 의원 같은 사람이 지지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지 결의안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하고 보다도 구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비준이라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따르는 문제니까 그렇게 좀 두 단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원래 판문점 비준 동의를 그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전에 하자고 하다가 일단 후로 연기했잖아요. 네. 뭐 그동안 이제 미뤄졌던 건데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비준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4.27 선언이죠. 그리고 비준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 근데 마냥 그렇게 비준을 미루거나 반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이 결과가 또 어떤 양상으로 진전될지 여러 변수도 있고 또 비인회의 여러 가지 협약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비인회의도 있고 뉴욕에서도 이제 폼페이오와 이제 외무상이 만난다는 건데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번 회담의 결과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폼페이오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마냥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을 거부한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퍼주기 프레임 가지고 반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당도. 그러나 일단 이 부분을 정부가 너무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 부분 동의합니다. 어차피 판문점 선언은 비준이 필요한다고 봐요. 물론 지난 2000년이나 2007년도에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때가 오히려 잘못된 거였어요. 그때도 비준 동의안을 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여러 이유를 가지고 이제 비준이 안 됐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쨌든 그 국회 구성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정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상회담도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반대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은 너무 밀어붙일 게 아니라 명분을 준다는 측면에서 결의안 정도 먼저 채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론이 더 좋아지고 이러면은 그리고 또 그 남북 간의 협상이라든지 실무 협상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북미 간의 실무 협상도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판문점 선언을 좀 이렇게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비준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경제 분야의 협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사실은 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한 거 말고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 것 중에서 지금 이렇게 회수를 못하는 금액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도로 연결하고 경의선 연결할 때 그게 한 1조 2천억 되고 해도 사업에 들어갔던 게 한 2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비준에 들어가면 그럼 지난번 것도 사실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데 그럼 앞으로 교류 협력하는 문제는 어떤 원칙을 갖고 할 거냐. 근데 지금 문제는 정부에서 딱 내년 예산만 딱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따지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계속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떻게 비준을 하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밀어붙이지 마시고 일단 결의안을 하시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북쪽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답방을 한다 서울에 내려온다니까 그때 정도에서는 앞으로 그럼 경제협력 사업은 어떤 원칙에서 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이번에 이제 잘한 합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사 분야 협의처럼 상당히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국회한테 비준을 해라. 그러면 이제 상당히 논의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예. 단 이제 한국당이 이 부분을 명분은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그 과거의 그 냉전적 사고에 아직도 전 사로잡혀 있다고 봐요. 이번에 반대했던 첫 번째 이유가 4,712억을 제출했거든요. 정부가. 너무 예산이 적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2007년도에는 1,948억 제출했었어요. 단지 그때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이 한나라당 당시 통일부에다 자료 요구했는데 그때 앞으로 들 돈이 14조 정도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민간 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 자료에 보면 민생 관련 예산이라고 있고, 민간 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민간의 자본이 필요하다. 거기 포함돼서. 근데 이걸 지금 그때 14조와 비교해가지고 4,712억이 너무 작다. 그래서 꼼수 아니냐. 이런 사고는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국당도 좀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끝이 났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정치권도 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또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정상회담 진행되는 과정 내에서 계속 좀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 이런 대통령 지지율 상승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 나름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따지고 있고 정치권에서 따지는 거고 국민들 보기에는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가지고 15만 군중들을 상대로 해서 연설을 한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절을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좀 절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까지의 정상회담의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세 번째 정상이 평양을 갔는데 북한에서 한 번도 안 내려왔잖아요. 71년부터 그 동서독 기본 조약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은 양 정상들은 동서독을 3번씩 교차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나? 이러면 이제는 신뢰가 상당히 쌓이는 과정들이 되는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역할을 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결국은 앞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가장 다가오고 있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힘들어지는 측면에서 이 정부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게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할까요? 평양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사실 국내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그쪽 그렇죠. 워낙 큰 북한 소리가. 남북 정상회담에 언론이 조명을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여러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야당 쪽은 윤해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지어 자진 사퇴 얘기, 검찰 고발 얘기까지 일부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윤해 이제 부총리 후보자인데 여러 가지 그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위장전입은 물론이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 얘기 나온 거니까. 그런데
윤해 후보자의 경우도 이번에는 이건 정부가 이제 내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래 5대 안 되는 원칙이 있었는데 2개를 추가했잖아요. 7대 원칙이에요. 특히 위장전입 같은 경우가 2005년 7월 이후에 그거는 안 된다라는 원칙까지 세워놓은 상태인데 윤해 후보자의 경우는 이제 꼭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건데 이 청문회라는 게 설령 부적격이 채택됐다 하더라도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총리는.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되는데 항상 나왔던 얘기들이 청와대가 검증을 제대로 해서 청문회 때는 그 업무에 맞는가, 이른바 자질 또는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청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2000년도에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돼 이후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번에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러 명이 낙마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또 그런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를 했다는 것은 좀 유감이긴 한데 어쨌든 또 같은 얘기입니다만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은 여야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말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 있잖아요. 네. 네, 총선 전까지 총선에 다시 나가겠느냐에 대해서 어떤 후보는 아직 뭐 계획 생각이 없다 답변을 하지 않았고 어떤 후보는 나가겠다 하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 1년 3, 4개월 정도밖에 장관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나가게 된다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적절치 됩니까? 않죠. 인사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내각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 일원으로 사실 발탁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인사권자가 총선에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 김부겸 장관이 사실은 당대표 출마 안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대통령이 내각에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적절치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실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할 거예요. 인사 그 결과 보고서를 보고서. 채택하지 못하고 20일 지나서 그냥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하는 이런 것이 될 텐데 의원이라고 해서 불패 신화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회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첫 번째로 해서 공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60점이면은 국회의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장관 정도 되면 한 80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서도 장관으로 가는 사람 중에 논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계속 논란이 있는 인사를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추천이 되어지는 이 과정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 다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좀 짧게 여쭙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비대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당협위원장 전원 일괄 사퇴를 의결을 하면서 인적 쇄신 작업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당초 이제 김 비대위원장 계획보단 좀 앞서서 빨리 시행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정치에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귀국했고. 근데 아무튼 한국당의 여러 가지 혁신 중에서 전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결국은. 최근에 이제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영입되고 난 다음에 취임한 다음에 국가주의 얘기도 하고 있고 최근에 국가 성장론 얘기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담론을 이제 제기하면서 한국당은 어쨌든 좀 과거에 그 수구적 냉전적 안보관에서 탈피하는 이런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평가할 만한데 역시 중요한 건 한국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국정농단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세력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과거에 대한 성찰이 부재하고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거는 역시 인적 청산과 연관돼 있다. 그러면서 볼 때 당무위원장들이 당협위원장들이 이번에 일괄 사퇴되는 거는 어쨌든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될 것 같고요. 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초재선 의원들이 또 사퇴를 결정했었잖아요. 그것과 연관된 문제인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이번에 한국당이 이 일과 사퇴를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인적 쇄신을 출발하면서 뭔가 과거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지형으로 가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친박 친홍들은 좀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죠, 지금요. 지금 사실은 비대위가 앞으로 활동할 시간은 2달뿐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 화해와 관련된 정책도 못 따라가고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효과적 대안도 못 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은 인적 쇄신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김용준 비대위의 앞날이 별로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